훗날 시우는 그날을 두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하루였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시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지방 출장 일정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35이라는 나이에 재계 순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JH그룹을 손에 쥔 사람은 시우가 유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표정없는 계산기라 불렀습니다. 실적이 흔들리는 계열사 대표는 눈물을 보여도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시우 자신도 사석에서 웃음을 흘려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냉정함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무기라고 시우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시우에게도 단 하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직 자신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비밀을 오랫동안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둔 채 애써 잊은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잊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우를 가리켜 완벽주의자라 평했지만 정작 시우 자신은 그 말이 낯간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완벽이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우가 유일하게 스스로를 향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시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방식으로 사귀며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시우가 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JH그룹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결제판을 펼친 시우는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마다 반듯하고 차가운 필체를 새겨 넣습니다. 서명을 마친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벽면 뒤에 감춰진 개인 금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지문 인식이 끝나자 두꺼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자리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봉투를 꺼내 들지 않은 채 그저 손끝으로 겉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 금고를 열어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시우만의 조용한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자신의 지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우의 지난 4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우가 그 봉투를 볼 때마다 표정 없던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씩 서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봉투를 다시 금고 안에 밀어넣으며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선택은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정작 그 말을 내뱉는 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의 정체를 시우 자신조차도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시우는 지역 사업장 점검을 위해 강릉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JH그룹이 후원하는 지역 축제가 대형 리조트 야외 무대에서 열리던 날이었고 시우는 형식적인 참석을 위해 귀빈석 맨 앞줄에 무심히 앉았습니다. 옆자리 수행비서가 건넨 일정표를 훑어보며 시우는 저녁 만찬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지역 행사 중 하나였고 시우에게는 그저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지나가면 그만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자리가 되리라고는 시우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 멘트와 함께
다음 순서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행이 지난 낡은 무대 의상을 걸친 초라한 행색의 여성 가수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던지던 시우의 표정이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을 시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썼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무대 위 여인의 등에는 작은 아기띠가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시우는 좀처럼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과 야윈 어깨,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익숙한 눈매를 확인하는 순간 시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시우가 4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시우의 시야 한켠에 걸렸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사탕 봉지를 손에 꼭 쥔 채 홀로 서서 무대 위를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옆얼굴이 조명 아래 살짝 드러나는 순간 시우의 손끝에서 쥐고 있던 만년필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목덜미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수행 비서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시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사이 여인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도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재촉했지만 시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 시우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짧은 옆얼굴이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야 했습니다. 시우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용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우의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보았던 아이의 옆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시우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무릎 위를 가볍게 두드리던 시우는 문득 자신의 손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 시우의 발걸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우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하루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시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곳까지 그를 끌고 가게 될 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우는
그 무거운 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시우는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침착하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집요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방금 본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무엇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시우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원칙조차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킨 채로 시우는 애써 침착한 척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조트 로비로 내려온 시우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금 전 무대에서 사라진 여인과 아이의 흔적이라도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조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는 이미 축제를 즐기고 나온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두 사람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자 전용 통로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시우는 로비 한복판에 멈춰선 채 손에 잡힐 듯했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멀어져 버린 듯한 허탈함에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용차에 올라탄 시우는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 사이로 머릿속에는 오직 조금 전 보았던 아이의 옆얼굴만이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매무새를 살피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과 조금 전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얼굴이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시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던 그의 세계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설 무렵 시우는 결심한 듯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 강태민을 차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뒤따르던 차를 세운 태민이 급히 옮겨 타자 시우는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르는 차단막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우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 그거 전부 다시 가져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보고해. 태민은 시우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절박함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축제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시우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우는 낮게 되뇌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의 얼굴에도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시우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는 이 지시가 결코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사 라인이 아닌 사설 조사망을 동원해서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태민은 그렇게 답하며 시우의 표정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회장의 얼굴에 좀처럼 보기 힘든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민이 차에서 내린 뒤 시우는 홀로 남은 차 안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어느 진료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마주 앉았던 주치의의 눈빛과 그가 조심스레 내밀었던 사진 몇 장. 그 사진들을 보며 시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우는 단 한 번도 그 기억을 다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사진들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애매한 각도,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던 표정까지. 그때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놓쳤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하나둘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가슴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시우는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시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시우는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의 그녀는 오늘 무대 위에서 보았던 지친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시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시우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모든 것이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르다면 시우는 그 생각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우는 사진 액자를 조심스레 서랍 속에 다시 넣으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내 눈으로 직접. 그 다짐과 함께 시우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연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도 시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의 낡은 여관방에서는 하은이 무대 의상을 벗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고 하은은 아이가 낮에 뛰어놀다 흙을 묻힌 옷가지를 세면대에서 손수 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옷을 문지르던 하은은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받은 출연료로는 다음 달 방세를 채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은은 젖은 손으로 조심스레 아이의 이마를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그렇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하은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를 향한 단단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하은은 오늘 행사장 귀빈석 쪽에서 느꼈던 낯선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하은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제 와서 다시 마주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하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체 모를 불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마친 하은은 젖은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창가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잠든 하준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4년의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은은 알 수 없는 불안을 애써 억누르며 조용히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하은의 머릿속에는 문득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은은 아직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준비된 사람에게조차 가혹한 법입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 앉은 시우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를 마주할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내내 뒤척이며 되뇌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진단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 밑으로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시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시우는 태민에게 연락해 가명으로 된 신분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닿는 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이 일은 결코 조용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시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마련해온 서류를 손에 쥔 시우는 평범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늘 입던 값비싼 정장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회사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 대학병원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시우는 정밀 검사를 위한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여러 검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동안 시우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시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것도 손깍지를 꼈다 풀었다 반복하는 것도 평소의 시우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 흘렀을까요?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 담당 의사가 서류철을 들고 복도로 걸어 나와 시우를 조용히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우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는 잠시 시우의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시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시우가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환자분의 생식 기능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시우가 지난 4년간 붙들고 살아온 모든 확신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몇 개의 문장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지난 4년 자신이 믿어왔던 완벽한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자신이 손에 쥐었던 그 진단서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병원을 나선 시우는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레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와 별개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민의 표정에서 시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태민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시우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낯선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거액이 오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시우는 그 입금자의 이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온 사람,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아낀다고 믿어왔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증거로 마주하니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서류를 넘기는 시우의 손끝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챙겨 먹었던 영양제의 성분 분석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출되었다는 낯선 화학 성분명이 시우의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태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시우의 인생 전체를 설계해 왔다는 것을. 12년이라는 세월. 시우는 그 숫자를 되뇌며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던 무렵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전부가 누군가의 소나기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민은 4년 전 그날 시우에게 건네졌던 사진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손을 거쳐 시우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시우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풀려 한 장 한 장이 무릎 위로 흩어져 내리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지옥으로 던졌구나. 시우는 나지막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4년 전 하은을 향해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손목을 뿌리치던 순간 배가 부른 몸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던 지난 4년의 세월까지, 그 모든 장면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시우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시우는 서재로 곧장 들어가 책상 위에 늘어서 있던 영양제 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었던 그 작은 병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은 흉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우는 그 병을 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며 알약들이 서재 바닥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핏발이 선 눈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자의 피눈물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서재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시우의 낮은 흐느낌만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우는 흩어진 알약과 유리 조각들 사이에 앉은 채로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 전과는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절망과 자책을 넘어 이제는 무언가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그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시우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은과 아이를 찾아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처참하게 속여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우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더 참혹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하던 그 여인이 밤이 되면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 방에서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오히려 그 약점을 향해 서서히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하은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서 힘든 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나면 하은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좁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 하은은 밤새 열이 오르는 둘째 하유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얕은 숨소리는 위태롭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젖은 수건으로 하율의 이마를 연신 닦아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아이의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율은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속 어딘가가 조금 다르게 자리 잡은 탓에 하율의 여린 피부는 늘 옅은 황달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하은은 그 낯선 병명 앞에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간 이식이 시급합니다. 더 늦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통장 장고는 그 절박함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공여자를 찾는 일도 수술비를 마련하는 일도 하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은은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유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하율이 겨우 잠에 든 것을 확인한 하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또 하준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오후에는 지방 행사 리허설이 잡혀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하루하루였지만 하은은 단 한 번도 이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오랜 친구인 수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수진 역시 지방을 떠도는 무명 가수였고 하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율이 이렇게 아픈데 언니는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거야? 수진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은은 애써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하은의 모습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하고 말없이 지갑을 열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하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하은이 손사래를 쳤지만 수지는 그 손을 더욱 꽉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은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행사 대행업체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어디든 무슨 무대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율의 수술비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몇 업체가 다음 달 지방 축제 출연을 제안해왔고 하은은 그 소식에 오랜만에 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정들만 잘 마치면 하율의 수술 날짜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재단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넓은 이사장실 창가에 선 정숙은 조용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여자와 아이를 조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의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오랜 세월 완벽하게 감춰왔던 비밀이 이제야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에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던 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친아들인 준혁을 불러들였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우가 진실을 전부 알아채기 전에 그 여자 쪽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만큼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오후부터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과 계약을 맺었던 행사 대행업체들의 하나둘 연락을 돌리며 알 수 없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효과만큼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갑작스러운 사정을 핑계로 대며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어떤 손길이 작용했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은은 그저 걸림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여인과 그 아이의 형편 같은 것은 조금도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의 휴대전화에는 낯선 문자들이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행사 출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정상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자가 2건, 3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은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다급하게 업체들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애매하고 회피적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지금 하은에게는 그 이유를 파헤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방세와 하율의 약값이 걱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건의 지방 행사마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하은은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은은 잠든 하율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하은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휴대전화를 든 채 남은 연락처를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다음 달 병원비는커녕 당장의 방세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그 역시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불운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하은의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래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무대에서 벌어진 일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 바로 그 좁고 초라한 무대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행사 취소 통보에 하은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하율에게 먹일 약값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행사 취소 통보에 하은은 결국 재래시장 야외 장터의 구석진 무대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자리였습니다. 무대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단상 위에 올라선 하은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는 상인들과 손님들 몇몇이 걸음을 멈추고 노래를 들어주었지만 그 반응은 화려한 무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아픈 하율을 홀로 둘 수 없었던 하은은 무대 뒤편 장막 뒤에 낡은 스티로폼 상자를 깔고 그 위에 담요를 덮은 하율을 조심스레 눕혀두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을게. 조금만 참아. 하은은 그렇게 속삭이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여전히 미열이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낮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이는 숨소리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하은의 시선은 몇 번이고 무대 뒤편을 향했습니다. 관객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적은 인파였지만 하은은 그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뽑아냈습니다. 오늘 하루의 출연료가 하율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하은은 노래의 한 소절 한 소절에 그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절반쯤 이어졌을 무렵 시장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건장한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시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에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뒤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은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은이 무대에 서는지 그의 사람들은 이미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있어 이 일은 단순한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혁의 신호와 함께 사내들이 순식간에 무대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열대가 넘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이며 순식간에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은은 노래를 멈추고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준혁이 성큼성큼 무대 앞으로 걸어와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 준혁은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을 압도할 만큼 서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하은은 단순한 시비가 아닌 무언가 훨씬 더 깊고 악의적인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지만 준혁은 대답 대신 옅은 웃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 무대 뒤에 홀로 누워있는 하율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무대 주변의 음향 장비와 집기들을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가 넘어지고 조명 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좌판이 뒤집히고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시장 한복판에서 하은은 오직 무대 뒤편만을 바라보며 가쪽으로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내들 사이에 가로막혀 하은은 몇 걸음도 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육중한 음향 장비 하나가 밀려나며 무대 뒤편 하율이 누워있던 스티로폼 상자 바로 옆으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하율이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하율의 작은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점점 더 위태롭게 잦아들었습니다. 노랗게 떠있던 아이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더욱 짙어졌고 입가로 옅은 토사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율의 작은 몸에서 모든 움직임이 뚝 멈춰버렸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그 짧은 순간을 정작 소란을 피우던 사내들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뒤늦게 상황을 감지한 하은만이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와 함께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율아, 엄마 여기 있어, 하율아.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하은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은은 이미 정신없이 하율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하율을 품에 안아든 순간 하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옅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는 듯한 만족감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여자, 이제 정신 좀 차리겠지. 준혁은 낮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은의 절규는 그저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준혁은 사내들에게 짧게 손짓을 하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준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 홀로 남은 하은은 차갑게 식어가는 하율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하은의 얼굴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흩어졌던 상인들 몇몇이 멀찍이서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그 누구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오직 품에 안긴 하율만을 바라보며 아이의 몸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나누어 주려는 듯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다급히 119를 불러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하은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품 안의 작은 몸이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여주기를 그 간절한 바람만이 하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은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손바닥을 움켜쥔 채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하은이 느끼는 절망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하은은 하율을 품에 안은 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절규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어두운 시장 골목에 오래도록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그 비명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참혹했던 것은 뒤이어 도착한 한 남자가 무너져 내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기로 소문났던 한 재벌 회장이 세상 그 누구보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하율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서둘러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인 복도 한편에서 하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하은은 그것을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품 안에서 느껴지던 그 무게가 사라진 두 팔이 지금 하은에게는 견딜 수 없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민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시우는 상황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차 문을 박차고 나선 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태민의 떨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시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온 시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이의 모습과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뒤따라온 태민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시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서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극비로 진행된 유전자 정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며칠 전 태민에게 은밀히 지시해 두었던 그 검사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과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이 시우의 안에서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시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작은 숫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년 전 임신 사실을 밝히며 기뻐하던 하은의 얼굴이 시우의 머릿속에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자신이 그녀를 향해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과 손목을 뿌리치던 순간 배가 부른 몸으로 대문 밖으로 내쫓기던 그녀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시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난 4년 하은과 아이들이 어떤 하루하루를 견뎌왔을지 시우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도 아이의 약값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웠을 수많은 밤들도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손끝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시우는 나지막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오판과 무지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여인과 아이들을 이 참혹한 지옥 같은 삶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시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시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복도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검사 결과지가 눈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시우는 그 시선들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시우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악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민은 그런 시우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시우를 보좌해온 태민이었지만 이토록 무너진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시우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은은 처음에는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우의 손에 들린 서류와 그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순간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 이 순간 하은의 눈시울에도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시우가 흘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원망인지 서러움인지 하은 자신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은에게는 그 어떤 감정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하율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시우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우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무너진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계산기라 불리던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 그저 자신이 파괴해버린 것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그 말에 시우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유리창 안쪽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우는 그 순간 다시금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시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시우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거칠게 훔치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우는 곧바로 담당 의료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절박함과 단호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우의 남은 인생은 오직 이 속죄를 위해 존재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하율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시우는 세상 그 누구도 몰랐던 또 다른 결심을 조용히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다니는 시우의 눈빛은 며칠 사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잠식되어 있던 그 눈빛에는 이제 서서히 다른 종류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율의 담당 의사는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로 하은과 시우를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지 못한 채 적당한 거리를 둔 채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대기실 안의 감도는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내로 간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공여자를 찾는 일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맞는 사람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하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의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재간을 지금 당장 검사해 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하은은 흠칫 놀란 표정으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식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우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간이 맞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시우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시우의 간은 하율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할 만큼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아주 조금이나마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려준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급히 잡혔고 시우는 그날부터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적 없던 시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에게든 간절히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수술을 앞둔 어느 저녁 시우는 하은이 있는 병실 앞 벤치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하은은 시우의 인기척을 느끼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그런 하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은이 놀란 얼굴로 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부탁이 있어. 하율이를 살릴 수 있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하은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본 적 없던 시우였습니다. 하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런 시우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4년간 쌓여온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서러움, 그리고 아주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은의 눈빛 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당신의 간으로 하율이는 살릴 수 있겠죠. 그건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4년간 홀로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시우는 벤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미는 시우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시우의 몸에 손을 댔던 그 주치의를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이미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 어딘가에 몸을 숨기듯 지내고 있던 그였습니다. 태미는 사람을 시켜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주치의였지만 이미 확보된 계좌 내역과 성분 분석표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치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숙의 지시로 조작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과 조작된 사진들을 시우에게 건넸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한번 입을 연 주치의는 오히려 스스로 모든 것을 쏟아내듯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태미는 그 자백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시우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태민으로부터 그 모든 보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슬픔과 죄책감을 대신해 이제는 명확한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민,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 준비해.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가져와. 시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낮게 되뇌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어. 그 다짐과 함께 시우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서늘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우의 병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를 몸이었지만 시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태민은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하며 시우가 내린 지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우도 태민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무색하리만치 더욱 거대한 위협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JH그룹 본사 가장 높은 층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획 하나가 은밀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있어 이제 시간은 결코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사람일수록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선택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시우가 진실을 알아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정숙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숙을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몰락의 위기를 직감한 정숙은 그날 밤 며칠 앞으로 다가온 JH그룹 주간의 대형 생방송 행사 기획안을 긴급히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회 공헌 캠페인 방송이었지만 정숙은 이 무대를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숙은 밤늦도록 홀로 응접실에 앉아 시나리오를 다듬었습니다. 어떤 말로 여론을 움직이고 어떤 장면에서 카메라를 클로즈업 시킬지 그녀는 마치 노련한 연출가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가 쌓아온 처세술과 냉정함이 이 순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하은을 그 방송 무대 위로 끌어올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전 아내가 돈을 노리고 가짜 아이를 내세워 협박하고 있다는 조작된 서사를 방송에 실을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자마자 방송국 관계자들을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둑한 뇌물이 오갔고 몇몇 관계자들은 그 대가로 정숙이 원하는 대로 방송 흐름을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하은의 과거를 왜곡한 자료들과 조작된 인터뷰 내용이 담긴 입간판까지 미리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방송 대본은 철저하게 정숙의 각본대로 짜여졌습니다. 감동적인 효도 캠페인으로 시작해 중반부에 하은을 특별 게스트로 소개한 뒤 그녀가 저지른 것으로 조작된 파렴치한 행각을 폭로하는 순서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동정과 응원을 미리 확보해 둔 뒤 그 여론을 그대로 하은을 향한 비난으로 돌려세우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정숙은 직접 하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방송에 나와 사과하지 않으면 하유리의 수술을 병원 쪽에 손을 써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율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하은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은이 힘겹게 물었지만 정숙은 그저 방송 시간과 장소만을 통보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방송 출연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하유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견뎌내야 한다고 하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은은 아직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간 이식 수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우는 태민으로부터 다급한 얼굴로 걸려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급히 확인하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서 시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직감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애써 다잡고 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정숙이 꾸미고 있는 생방송 음모의 전모를 시우에게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하은이 무대 위로 불려나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작된 서사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시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미 지옥 같은 사년을 견뎌온 하은이 이제는 전 국민 앞에서 또다시 짓밟히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아내며 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환자복 위에 걸칠 만한 것을 찾던 시우는 근처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서둘러 집어들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놀라 달려와 만류했지만 시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몇 시간 뒤면 수술입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태민이 곁에서 다급하게 말렸지만 시우는 코트를 걸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어. 태민은 그런 시우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만류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우는 태민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즉시 전송할 준비를 갖추고 방송국 송출 시스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우를 보좌해오며 태민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직전 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저편으로 오늘 저녁 생방송이 진행될 방송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시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오늘 그 사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주겠어. 그 말과 함께 시우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태민은 서둘러 통화를 이어가며 검찰 관계자와 방송국 기술팀에 연달아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곧바로 방송국을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우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태민과 함께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우가 향하고 있는 곳은 단순한 생방송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간 자신이 쌓아온 오만과 무지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생방송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스튜디오 안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곧 전국의 안방으로 그대로 쏟아져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손꼽히는 시청자 수가 예상되는 이 무대는 정숙에게 있어 마지막 승부수이자 동시에 가장 큰 도박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JH그룹 생방송 스튜디오. 정숙은 단상 위에 올라 우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냉혹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감성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며 서서히 하은을 향한 이야기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가족의 오랜 아픔과 관련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운을 떼며 카메라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 대기석에 서 있던 하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그녀 위로 쏟아졌고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대본대로 곧 하은을 향한 비난의 물결이 터져나올 참이었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다가올 그 순간을 견뎌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중앙에 걸린 대형 화면이 갑작스럽게 지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화면에는 전혀 다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는 자백 장면이었습니다. 기술팀 부스에서는 갑작스러운 신호 교체에 당황한 스태프들이 서둘러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시스템 전체가 외부에서 완전히 장악당한 뒤였습니다. 아무리 조작 패널을 두드려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다름 아닌 4년 전 시우를 진료했던 그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지시로 조작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 조작된 사진을 시우에게 건넸다는 것, 그리고 12년간 은밀하게 약물을 투여해 왔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스태프들이 화면을 끄려 시도했지만 이미 방송 송출 시스템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튜디오 입구가 열리며 시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술복 위에 코트만을 걸친 차림이었고 그 뒤로는 검찰 수사관 여럿이 함께 발을 맞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물론이고 카메라 뒤편의 스태프들까지 모두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면 수술대에 올라야 할 몸이었지만 시우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신의 찬걸음걸이였습니다. 병원을 뛰쳐나온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곧장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정숙의 손에서 마이크를 조용히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시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자리에 계신 정숙 이사장님께서 제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진단서와 약물 투여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폭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는 자신과 하은, 그리고 두 아이가 친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화면 가득 띄워 보였습니다. 정숙과 준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던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핏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급하게 경호원들을 불러 모으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먼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쇠사슬 소리와 함께 정숙과 준혁의 손목에는 각각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숙은 끝까지 무언가 항변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이미지와 권위가 지금 이 순간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아래에서 12년에 걸친 정숙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참았던 분노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고 몇몇 관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무대 위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시우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은 씨와 두 아이에게 가해졌던 모든 모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죄는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며 앞으로 평생을 다해 갚아나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대 뒤편 여전히 너클 잃은 채 서 있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4년간 쌓여온 죄책감과 이제야 되찾은 진실에 대한 안도,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눈빛을 마주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의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스튜디오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진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는 정숙과 준혁의 뒷모습을 시우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시우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난 4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거짓의 사슬이 이제야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거짓은 완전히 거쳤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문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국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시우는 옅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거짓과 오만이 이제야 비로소 거쳐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우는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정보다 몇 시간 늦어진 수술이었지만 의료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시우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자신의 간 일부를 하율에게 나누어주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온몸에 퍼지는 순간 시우는 옅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단 하나의 바람만을 되뇌었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석에 앉은 하은은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조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수진이 말없이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한 채 그 길고 아득한 기다림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위쪽 불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 차림의 의료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눈물이 되어 하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하율과 시우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핏기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하율의 작은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소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주는 낯선 아빠의 얼굴을 신기한 듯 조심스레 만져보며 밝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수술 이후 시우는 곧바로 JH그룹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장직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정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날 오만했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시우 나름의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 결정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시우는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시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12년의 진실과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변명이나 동정을 구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세상에 정직하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시우를 향한 마음을 쉽사리 열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두 아이를 살뜰히 돌보았고 하은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손수 사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라 여겼던 하은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우의 그 진심 어린 태도가 결코 거칠애가 아님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율을 살려낸 시우의 진심 어린 속죄와 두 아이를 향한 깊은 부성애를 지켜보며 하은의 가슴 속 오래된 응어리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정숙과 준혁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2년에 걸친 약물 투여와 진단서 조작, 그리고 하율의 위중한 상태를 초래한 폭력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두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완벽하게 감춰져 있던 두 사람의 위선은 그렇게 법의 이름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작은 정원에서 하준과 하율이 서로를 쫓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하율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병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바라보던 시우와 하은은 어느새 나란히 선 채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몸을 굽혀 두 아이를
양팔 가득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사이 시우는 하은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난 4년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하루가 이 가족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네 사람의 모습이 따스한 봄볕 아래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련이 무색하리만치 그들 위로는 이제 밝고 영원할 것만 같은 햇살이 가득 내려앉고 있었습니다.